오른다라고 생각하면 또 외국인이 또 살 거예요. 왜냐면 이게 1400 초반만 가더라도 한으로만도 5, 6% 먹는 수익률이 나올 수 있거든요. 환율이 올라가면 무조건 나쁘다, 외국인 매도한다라는 그 공식은 1:1 공식은 아니다. 자, 부장님과 함께하는 두 세대를 한 번씩 뵙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보고서의 내용이 코스피 5000 시대 핵심 동력과 이제 주인공인데, 일단 뭐 질문 본격적으로 시작이 전에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최근 시장은 12월 들어서는 그래도 좀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1월 내내 3,8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4,100을 넘나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심할 시점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 흐름들을 봤을 때 연말에 조금 흔들리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배당락도 있고, 그리고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는 수급 변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여담으로 좀 재밌는 통계를 보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강하면 쉬었다 가고요, 크리스마스 전에 약하면 바로 올라갑니다. 근데 결국 한 40일, 50일 뒤에는 비슷한 시점에서 만나긴 하는데, 크리스마스 전에 강했냐 약했냐에 따라서 뭐 짧게는 10일, 좀 길게는 20일 정도의 흐름들이 좀 결정되고 있어서 저는 좀 서두르지 말자라는 쪽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제같이 뭐 급반등을 했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밀릴 때마다 시장을 좀 모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시장에 이제 변동성을 자극했던 AI 버블 논란도 약간 수그러드는 듯한데, 사실 이게 수그러드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뭐 일주일 단위로 뭐 왔다 갔다 하죠. 앱을 왔다 했다가 괜찮아졌다 했다가 뭐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나요? AI 버블 논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시작점은 오라클, 그리고 브로드컴 실적 발표죠. 잘 따져보면은 올해 내내 실적 시즌 전후로 해서 계속 버블 논란이 있긴 했어요. 근데 이때 문제는 뭐였냐, 오라클은 매출액이 좀 미스를 했고요, 실적은 EPS는 서프라이즈인데 이건 일회성이다 라는 게 분석이 있었고, 그리고 브로드컴은 실적이 예상보다 좋긴 했지만 순이익률이 낮다 보니까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라클 실적 발표랑 브로드컴 실적 발표보다 더 컸던 거는, 이 이슈에서 벗어나서 좀 더 AI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던 거는 완공지연, 데이터 센터 완공지연 이슈가 있었죠. 이게 왜 완공지연이 문제였었냐면은, 완공이 지연되면 수익화되는 시점도 지연될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지연되면 여러 가지 상용화 이슈들도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야, 이러다가 이익이 나는 시점이 계속 딜레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을 굉장히 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에는 오픈 AI랑만 연결되어 있으면 다 좋다고 했어요. 근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뭔가 하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슈가 AI 버블 논란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전히 토큰별 사용량 추이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기업들이 사용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서, 저희는 AI 전체적인 수요가 약해지고 시장의 흐름이 꺾인 게 아니라 일부 기업들, 그리고 오픈 AI 관련된 여러 가지 계약들,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봤던 이유는, 자, 제미나이 써보셨나요? 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으시죠? 제미나이가 나오자마자 판을 뒤집었어요. 성능은 챗GPT를 이기고 압도적으로 1위를 했고,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보시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챗GPT 트래픽 비중이 90%였거든요. 제미나이가 나온 뒤로 70%로 쪼그라들었어요. 그걸 대부분 제미나이가 가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 얘기로는 AI 모델의 주도권이 바뀌었다. 제미나이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알파벳은 별로 안 빠졌거든요. 근데 브로드컴, 오라클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이게 AI 산업 전체적인 충격이라기보다는 일부 기업들, 그리고 오픈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생태계들에 있어서의 신뢰도 문제, 이런 것들로 불거지면서 흔들렸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요 그림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에 있어서 조금은 인정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요 회색선이 나스닥 PER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나스닥은 20년 저점으로 완전히 날아갔잖아요. PER은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버블이라고 하려면 밸류에이션이 비싸야 돼요. 100배, 200배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시장 전체의 버블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실적보다 주가가 못 갔다는 얘기예요. PER이 낮아졌으니까.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4년 고점을 못 넘어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AI 버블이 아직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 조정을 통해서 오라클은 44.7배에서 22.9배로 레벨 다운 됐고, 브로드컴도 40배에서 20배대로 내려왔고, 특히 AI 산업의 선도주자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도 20배 초반으로 밸류에이션이 내려왔거든요. 이게 2020년 이후 저점권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가격 조정, 밸류에이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너무 걱정을 하지 말자. 좀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좀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걱정을 좀 덜어내도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비중 확대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는 지금은 변동성이 있다면 네. 비중을 늘려가자라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 때문이에요. 그리고 엔비디아랑 그리고 오픈 AI를 중심으로 지분 교환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이 생태계가 구축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이 오라클이 깨지면 얘도 망하고 얘도 망하고 얘도 망하고 다 망할 거다.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순환출자 같은 구조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만에 하나 오라클이 망한다라고 했을 때 그럴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망한다고 했을 때 언제 망할? 기업이 돈을 잘 벌 때, 그리고 금리가 떨어져서 부채 부담이 적을 때 안 망하겠죠. 저는 지금이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가 될 때는 기업이 더 이상 돈을 버는 그 규모가 줄어들 때, 돈 버는 힘이 약해질 때, 그리고 금리가 올라서 여러 가지 채무 부담이 커질 때 좀 그 기업이 힘들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8년까지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주당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림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많은 일은 되게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금리 인하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채권금리가 떨어질 거로 보고 있어서 지금 AI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그동안 덩치만 키우면 투자만 많이 하면 최고야 라고 했던 데서 이제 한 단계 진일보한 거죠. 자, 그러면 이만큼 투자했으면 돈을 언제 벌래? 라는 문제로 그 투자 기준이 바뀐 거지, AI 산업 버블이 붕괴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비중 확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옥석 가리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엔 투자 규모 때문에 시장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에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은 수익성, 실적, 재무구조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오라클처럼 최근 CDS가 워낙 급등을 하는 종목들은 조금은 톤다운할 필요가 있겠고요. AMD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요. 브로드컴도 반등을 했지만 낮은 수준이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오히려 더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은 옥석가리가 필요하고, 그 안에서 진짜 좋은 종목들을 찾아가고 더 많이 매수할 때지, 지금 AI 산업을 피할 때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AI 관련된 주식 중에서는 어떤 거를 좀 좋게 보신다는 의미일까요? 저희 쪽에서는 알파벳 밸류 체인을 계속적으로 보자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벳이랑 브로드컴이랑 이런 같이 엮였던 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서요. 브로드컴이 최근 좀 밀려나긴 했지만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이나 계약 수주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충분히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서 저희는 브로드컴, 알파벳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우위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또 지난주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특히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는데요. 물가는 안심해도 되는 지금 수준인가요? 일단은 물가가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소매 판매는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양날의 검처럼 가는데, 실업률은 예상보다 높은 4.6이 나왔고요. 그리고 임금은 다행히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용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은 3.5까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고용 또한 최근 보면은 굉장히 감소하는 모습들까지 보여줬다가 이제 11월 달에는 그나마 증가세를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 고용 지표가 좀 불안정하다, 그리고 소매 판매는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기의 불안 심리도 자극하는 한편 금리 인하 기대도 되살릴 수 있었는데,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를 좀 자극할 수 있었던 변수는 물가입니다. 11월 CPI가 나왔는데 3.1에서 2.7,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인플레이션 나오기 전 3%, 블룸버그는 3.1로 반등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2.7이 나왔고요. 코어 CPI도 2.9에서 3% 나올 거로 봤는데 2.6이 나왔어요. 2.6은 21년 3월 이후 제일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잘 났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뜨겁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셧다운 때문에 10월달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주거비가 좀 과장되게 낮게 나왔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논란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이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발표하는 물가 전망인데, 11월 CPI가 발표된 이후에 11월 예상치는 2.7, 2.6이 나왔죠. 12월 예상치가 2.92에서 2.62, 그리고 2.99에서 2.64, 0.3%포인트 정도가 하향 조정됐고, PCE 또한 한 2.9 수준이었는데 2.6에서 2.7, 그 12월도 2.8 후반대였는데 2.6에서 2.7.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가 전망이 0.3에서 0.2가 떨어지면서 3%에서 왔다 갔다 할 거야 라고 했던 물가 전망이 좀 내려왔고, 더 중요한 건 이 그림인데요. 이게 전 그림을 못 보여드렸는데, 전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25년 4월을 저점으로 반등이야라는 그림이었어요.
올랐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망치가 바뀌면서 둔화야. 25년 9월을 고점으로 둔화, 25년 9월을 고점으로 둔화 국면으로 전환돼서 지금은 물가에 대한 완전히 물가 끝났어 그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저번에 봤던 물가 레벨보다 좀 낮아질 수 있는 여건은 11월 CPI를 통해서 확인했고 물가 경로 또한 저점에서 반등하는 그림에서 고점에서 둔화되는 그림으로 바뀌어서 저희는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좀 운신의 폭이 커졌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 내년 미국 금리 인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파월은 뭐 내년 한 번 정도 얘기했던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점도표 기준으로 본다면은 내년 한 번으로 예상을 네. 하고 있는데 일단은 12월 FMC를 좀 보면은 한다 안 한다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11월 조정이 있었긴 했지만 다행히 3번 연속 금리 인하를 했고 그리고 3명이 반대가 있었는데 지금 말한 같은 연준 이사는 매번 50bp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단기 국채 매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2월 12일부터 원래는 1월 정도로 시작할 거로 봤던 것이 12월 달로 앞당겨지면서 단기 국채를 매입하면서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림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좀 의미 있었던 것은 연준이 이렇게까지 생각하나? 왜 그러냐면 25년 경제 성장 전망도 좀 상향 조정했어요. 1.6에서 1.7 근데 올해는 블룸버그 전망보다 낮죠. 근데 내년을 2.3으로 전망을 했어요. 1.8에서 2.3 0.5%포인트를 높였는데 블룸버그 전망도 1.8, 1.9 정도입니다. 굉장히 높이 상향 조정한 거고 반대로 물가를 보시면 3에서 2.9 그리고 내년을 2.6에서 2.4로 크게 떨어뜨려 놨거든요. 그리고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들을 보면은 기자인 내용 보면은 여기에 관세가 반영돼서 관세를 빼면 물가가 2% 수준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봤고 실업률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좀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레벨에서는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 경기는 괜찮은데 물가는 안정되는 그런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들을 반영한 한편 기자인 내용을 보면은 실업률 고용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1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어떠냐에 따라서 1월 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일단은 이게 3월 FMC인데 3월 FMC에서 금리 동결 확률이 높았다가 최근 반전됐어요. 경제지표들이 양 물가를 확인하면서 4월에 금리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 3월로 바뀌었고 그리고 9월까지 2번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기대는. 물론 연준은 한 번을 말하고 있지만요.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은 요 까만색이 뭐냐면 3월 또는 4월에만 금리 인하하고 안 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던 게 훅 꺼지고 3번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하우스에서는 일단은 2번은 가능하고 6월, 9월 그리고 1월 초에 나오는 고용지표와 1월 중순에 나오는 물가 이 두 개에 따라서 1월 달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2번 플러스 알파 정도가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기대하면서도 좀 주목하는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연준 의장이 교체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연준 의장이 교체됐는데 교체 타이밍이 좀 애매해요. 5월 달이거든요. 5월 달이면은 3월 중에 금리 인하 한번 하고선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연준 의장이 바뀐 다음에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또 시사하게 되면 시장이 되게 세게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한편 만약에 경기 상황이나 물가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많이 못 열어주게 되면 실망감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케빈 해시 장사면은 금리 인하 많이 줄 거야 막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5월 전후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내년 전체적인 연준의 스탠스는 조금은 더 비둘기파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것은 여기 보시는 스티브 미란이라는 이 연준 이사가 트럼프가 꽂은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2026년 점도표를 얼마 위치해 놨냐? 2.0에서 2.25로 내려요. 그래서 새로운 연준 의장도 그 정도의 스탠스일까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여튼 내년 통화정책 전반적인 스탠스는 연준에서의 스탠스는 좀 비둘기파적일 수 있다. 3월, 6월 예상을 하는데 일단 1월 초 고용 그리고 1월 중순에 물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1월 금리 인하 가능성 여부가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 후보군이 이렇게 5명 정도 나와 있는데 이 5명 중에서 대락률이 거의 압도적인 거죠? 최근 뭐 공화당에서 반대한다 뭐 그러면서 지지율이 왔다 갔다 확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트럼프 성향과 여러 가지 맞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케빈 해시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워낙 비둘기파적인 색채를 지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금리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데 그럼 2026년에는 좀 내려갈까요? 채권금리 답답하죠. 여기 그림 보시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4.1% 후반, 그러니까 4%를 깨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자 보시면은 7월이거든요. 7월 이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요 내내 지금 4.0에서
4.2 박스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 75bp를 금리 인하 했는데 안 내려가요. 왜 그러냐? 일단은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 살아나긴 했지만 더 안 내려가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텀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채권시장의 투자 심리나 수급의 변수를 좀 반영을 하는 건데 이게 5월 이후에 안 빠지고 있어요. 이 둘 간의 격차가 한 75bp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랑 수급이 여전히 금리가 채권금리, 실제 시장금리가 떨어지는데 좀 제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기채는 좀 매수가 자금이 들어가는데 단기채는 돈이 안 들어가고 단기채도 돈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확실한 방향성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아까 보셨던 그림에서 단기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 더 살아나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요 텀 프리미엄이 좁혀질 거거든요. 과거로 보면 이렇게까지 벌어진 적은 없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좀 벌어진 게 좁혀지게 된다면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3.5, 3.6까지는 내년 상반기 중에 갈 수 있는 레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채권금리도 조금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확실한 방향성은 아래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장님이 이제 코스피가 바닥 잡고 상승 추세 또 다시 재개해 나갈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뭐 일단은 연말까지는 조금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 그림 보시면은 지금 침체권에 진입해서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난번 11월 달에도 침체권에서 반등을 했는데 한번 빠졌기도 했고 지금 보시면은 40일, 51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어서 등락은 좀 더 이어졌다가 바로 내년 초가 되면서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최근 분위기 좋고 산타랠리 기대감도 큰데 자꾸 조심하자 하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동안 몇 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이게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인데 이게 올라가면 리스크 오프, 위험 회피 심리, 내려가면 리스크 온, 위험 선호 심리가 커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0.2 밑에 있다는 얘기는 리스크 온, 위험 선호 심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멀지 않아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진다는 시그널이고 빅스도 올해 내내 바닥이었던 15% 정도 수준에서 바닥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어떤 변수가 될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연말 연초에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폭락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지금 코스피가 좀 반등했다고 해서 서두르기보다는 좀 밀렸을 때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단기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빠져도 4,000선 전후 그리고 많이 빠져서 언더슈팅이 나와도 3,700선 전후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정도 일단 4,000선 전후 오면은 좀 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12개월 선행 PER 10배가 4,060이거든요. 그러니까 4,060 밑이면은 PER이 10배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싼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은 반등할 땐 조금 기다리고 도정받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면서 또 굉장히 또 불안한 게 환율. 오늘 보니까 1,482, 넘었죠. 3 뭐 되던데 외국인 매도도 불안한데 환율 안정되고 외국인 매도도 진정될 수 있을까요? 확답을 드리긴 어려워요. 네. 일단 원달러 환율을 기본이 되는 달러 인덱스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요 파란색이 미국, 이게 경기선행 지수입니다. 그리고 회색은 유럽, 요 짙은 색은 한국, 빨간색이 중국이에요. 보시면 미국은 정체, 한국, 유럽은 상승, 중국은 턴어라운드.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경기 사이클 상으로는 미국보다 다른 나라들이 좀 더 센 거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환율 측면에선 달러 인덱스가 세게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GDP 성장률을 본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던 미국과 유럽 간의 GDP 성장 격차가 이제 내년으로 가면서 좁혀질 거라서 달러는 좀 약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기준금리 격차도 이제 좁혀지는 구간이라서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 90포인트 초반 밴드로 본다면 92포인트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동조화를 보였던 그림에서 어쩐지 뭐 9월 이후부터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율이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죠. 최소한 11월까지는 방향성이 좀 비슷하긴 했는데 11월 달부터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는데 원달러율이 계속 고공행진이에요. 그래서 수급도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 다시 매도가 좀 커지는 모습이고 자, 이 그림이 왜 나왔을까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죠. 첫 번째, 매년 2천억 달러 줘야 된다. 두 번째, 해외 투자 너무 많다. 달러 수요가 너무 많다. 네. 세 번째, 유동성이 한국이 굉장히 컸다. 라는 세 가지 이유로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율이 엇갈린 흐름을 매크로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매크로랑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원달러율이 내려갈 원화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좀처럼 안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세 가지 이유 수급 변수라고 보는데 첫 번째 생각을 해볼게요. 2천억 달러 매년 빠져나간다. 네. 근데 여기서 1,480원에서 1,500원, 1,600원을 가려면 2천억 달러보다 더 많이 빠져나간다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식 시장에서도 더 센 동력이 들어와야지 더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맥스입니다. 미국한테 주는 금액이 2천억 달러가 최대치예요. 실제로 1,500억 달러를 줄지 1,000억 달러를 줄지 문제지 2천억 달러 이상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율에 많이 반영돼 있고 고점권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해외 투자 달러 수요가 너무 많다, 그거는 저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연말 양도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를 봤을 때 더 세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두 번째는 좀 지켜봐야 돼요. 세 번째, 한국 유동성이 더 셌다. 맞아요. 그거 셌는데 최근 몇 달 흐름을 보면은 한국은 금리 동결, 그죠? 미국은 금리나 연속적으로 3번 했고 단기 유동성도 풀었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한국 유동성이 셌고 미국 유동성이 못했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흐름들은 최소한 이런 식으로 좁혀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1, 2, 3번 중에 1, 3번은 이게 제일 센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버슛이 나와서 1,500원 근처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1,600원, 1,700원 가는 그림이 아니라 이 기점으로 이제 좀 달러 인덱스가 원달러율이 좀 안정이 되면서 우하향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외국인이 다시 팔아서 전 저점, 그러니까 누적 순매수 기준으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팔고 떠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선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매수국입니다. 만약에 시장을 안 좋게 보면은 선물부터 액션이 취해지거든요. 선물 시장에는 매도가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거고, 지금은 외국인이 자동차, 에너지, 운송, 상사자분들, 통신, 유틸리티, 증권 일부 업종들에 좀 매수를 하고 있어서 조금은 불안정한 모습들, 매도 종목들이 많아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인데, 저는 그래도 고무적으로 보는 것은 반도체 매도가 좀 제한적이에요.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시장 지수를 부러뜨리거나 그럴 때는 반도체를 먼저 굉장히 매도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에 대한 매도는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최근을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가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이 부러지거나 외국인이 떠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지금 일부 업종들이나 종목들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흔들리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환율이 1,500원까지 넘을 일은 잘 없을까요? 저희는 극히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1,500원 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 1,480원에서 50원이 나와도 1,490원, 1,500원 근처까지 갈 수 있다 하겠지만, 그래서 1,500원 뚫고 올라가서 막 1,600원 가는 그림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있습니다. 1,500원 돌파하거나 그러면 증시는 굉장히 악영향인 거죠? 악영향일 수 있죠, 단기적으로는. 근데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환율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은 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9월 10월 달에 외국인이 12조 7천억 샀거든요. 그때 한번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올랐습니다. 1,450원대에서 1,470원대로 그때 12조 7천억을 샀어요. 왜 지금 불안하냐? 환율 말고 기대할 만한 매크로 변수, 펀더멘털 변수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 뭐 4분기 실적 시즌이든 어떤 변수가 있어서 환율 변수보다 더 센 모멘텀이 들어오면 외국인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못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또 외국인이 또 살 거예요. 왜냐면 1,480원대에서 잘 사면 이게 1,400 초반만 가더라도 한으로만도 5, 6% 먹는 수익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베팅 세력도 있을 거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무조건 나쁘다, 외국인 매도한다라는 그 공식은 1대1 공식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럼 어떤 면으로 코스피 상승 추세가 또 재개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잘하면 4분기 실적도 엄청나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게 마이크론이거든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뭐 실적이 잘 나온 거는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거의 2배예요. 거의 2배.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에 70에서 80%를 상향된 가이던스를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이 정도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는 다음 분기 이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라고 가이던스를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그림은 마이크론 실적이 뭐 17.9% 급등을 하고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역사를 좀 뚫어버리는 그림이 나왔는데 PER은 8배예요. 실적이 너무 빨리 올라서.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아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AI 수익성악화 버블 논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사이클은 굉장히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전자거든요. 4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올라가고 있고요. 26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도 올라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보는 거는 컨센서스로 하는 건 3개월 컨센서스예요. 근데 이 빨간색은 뭐냐면 1개월 컨센서스예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자랑 닉스도 4분기 실적 발표되고 내년 가이던스 어마어마한 숫자를 주지 않을까? 이미 내년 가이던스가 한 100조 가까이 되는데 그걸 뛰어넘는 숫자를 주지 않을까? 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4분기 이익 전망이 올라가는데 연간 1개월 영업이익 전망이 막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닉스는 내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이 한 80조대로 나오고 있어요. 파란색과 빨간색이 뭐냐면 3개월하고 1개월 컨센서스라서 1개월 컨센서스가 3개월을 더 치고 올라갈 때는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 시즌이 들어가면 반도체가 또 한번 실적 전망치를 끌어올려서 레벨업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익 전망은 반도체가 다 끌어가고 있긴 해요. 근데 25년 4분기 보면 조금 답답하긴 하죠. 보시면은 반도체가 끌고 올라가는데 반도체를 빼면 별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반도체 이익 전망도 올라가는데 반도체에 제외한 업종들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26년은 실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25년 내내 어떤 흐름이 나타났었냐면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이 몇 개요? 물어보면은 많으면 8, 9개, 적으면 4, 5개였거든요. 근데 26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니까 지금 16개 업종에서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어서 아마 내년 시장 흐름은 조금 더 단단하고 견고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코스피 상단은 어디인가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EPS, 이익 전망이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네. 저희가 12월 초에 냈을 때 선행 EPS가 385였거든요. 지금 407이에요, 이미. 그러면은 더 상향 조정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내년 연말 예상했던 EPS 전망치가 435, 438 정도인데, 그게 내년 상반기에 이미 도달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2.4배, 12.6배 정도 줘도 5,300, 400 정도는 갈 수 있다. 근데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말씀드린 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단을 좀 열어놓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EPS가 올라가는 것만큼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올라가면 빨리 올라갈수록 상승 여력이 확대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반기엔 여기까지 갈 거예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레벨이 바뀌어버리는 거겠죠. 레벨 자체가 바뀌는 거고. 또 하나 채권물이가 좀처럼 안 떨어져요 하는데 채권물이 떨어져서 밸류에이션이 확장이 나온다면 더 높은 레벨로 갈 수 있어서 저희는 타겟을 5,300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근 이익 전망치 흐름이나 그리고 다음으로 다가올 채권물이가 안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업사이드는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상단을 닫아놓지 말고 제가 5,300 말했다고 해서 닫아놓지 말고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고 좀 더 길게 끌고 가셔도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은 EPS가 꾸준히 상승을 한다면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 보고 있고요. 테크니컬리 본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레벨은 5,600선까지 열려있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은 단기 등락은 있더라도 연초부터 여기 연초부터 막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서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5,300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요. 지금 PER이 PR 10배가 4,070까지 올라왔고요. 3년 평균 보통 여기 보시면은 3년 평균 플러스 2표준 편차 수준에서 고점을 만든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게 이미 5,267입니다. EPS가 올라오는 만큼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은 전반적으로 좀 상단을 열어놓고 대응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기본적으로 5,300, 400은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증권사도 비슷하게 보네요, 요즘에. 제일 높게 보는 데는 5,500 정도로 보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5,000대를 많이 보는 것 같고 4,000대 후반 보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세미나 다니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시장 다 좋대. 그럼 보통 다들 좋게 보면 시장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역발상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좋게 볼 때 안 좋게 베팅을 한다거나 안 좋다는 전망이 너무 강할 때 센 베팅을 하는 게 역발상일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 3에서 40% 올라간다라고 할 때 60, 70% 올라가는 것도 역발상이라 보고 있거든요. 60, 70%? 이미 코스피는 올해 연간 수익률이 7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로 보면은 한 90%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4,000, 5,200, 5,300 말씀드리면 굉장히 높게 생각하시는데 높죠. 수익률 따지면 얼마 안 돼요. 30%입니다. 30%가 어느 정도냐면 9월, 10월 2달 동안 올라온 게 30%예요. 그 정도의 힘만 있어도 갈 수 있는 레벨이고 그 이상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의 흐름들을 좀 편하게 바라보시고 좀 상단을 5,500 넘었다 하더라도 좀 더 기다렸다가 좀 즐겼다가 파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